안녕하세요. 리본 책방 노시훈입니다.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박물관으로 만나는 몽골 이 책에 그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몽골과 저의 인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이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 많이 뜨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는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몽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몽골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고, 뒤에 잠깐 좀 남는 시간에 그 몽골의 역사 중에서 소련 간섭기라고 하는데, 그때 몽골의 국호는 물론 몽골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의 재미난, 글쎄 우리가 보면 재미나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한테는 살떨리는 살벌한 기억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박물관 한 곳,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골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택한 박물관은 당연히 몽골 국립박물관입니다. 이 국립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름에 국립자가 붙으면 대개 그 분야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국립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뭐 국립공원, 국립수목원 등등. 마찬가지로 국립몽골박물관도 몽골을 대표하는 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몽골의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가 전부 나와 있고, 그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대체로 관련된 발굴된 유물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문화재를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몽골 국립박물관과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나 국립이 붙어 있는 그 나라 대표 박물관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국립박물관에는 항상 진품 유물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국립중앙박물관급의 이런 대규모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들의 유물이 있다면은, 저게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복제품일까 진품일까 하고 의심스러우시다면은 택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복제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복제품인 경우에는. 그게 없다면은 그 물건은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금관이 진품 신라 금관인지 아니면 모형으로 만든 신라 금관인지를 구분을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품일 때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요. 국립박물관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몽골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사회주의 시절에 레닌 관련된 전시를 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거 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전시실 구성에 대한 동선이 나옵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1층에서 그 뮤지엄샵들이 되게 있고, 뭐 기획 전시실이 있고, 더러 있다면은 맨 처음 1실에 해당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을 우리나라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실리콘 마감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진열장의 그 둘레를 둘러서 그 밀착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 있는 박물관도 진열장이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물은 진품이지만 그 진품을 싸고 있는 하드웨어, 옷이 날개라고 본다면은 이런 옷으로는 사실은 날개 역할을 못 해주지요. 그러니까 진품의 가치는 있겠지만 이거 날개 역할을 해주는 진열장이 조금 더 좀 기능에 충실했으면, 미관에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진열장 내에 있는 택을 보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앙박물관이라는 위상에는 좀 안 맞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 보시면
거기서 제가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진열장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인 이 로고가 붙어 있는 이 진열장이 어떻게 몽골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입을 했는지 우리가 기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보고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글을 보면은 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진열장을 봤을 때 즐거움이 꽤 컸습니다. 전시실은 제1실 몽골의 선사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몽골의 선사시대를 지나서 제2실 고대 유목국가 존이 되겠는데 그곳에는 흉노, 돌궐, 위구르, 거란, 뭐 여진까지 몽골까지 이어지는 그 땅을 살았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돌 혹은 쇠로 만든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무기류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아름다워요. 자, 이 전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거는 몽골의 강역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역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강역도가 제일 익숙한 거는 신라 시대잖아요. 신라 시대에 여기에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러면서 야 예전에 만주가 우리 땅이었는데 이런 그 얘기들을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하는데 그런 몽골의 강역도를 보면 시대별로 이 시대에 어땠고 이 시대에 어땠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땅이 크지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위에를 보면은 훈누는 흉노를 몽골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훈누가 이 대륙을 지배했었던 이 시기에 강역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강역도를 보면 파랗게 지배한 데가 훈누예요. 그리고 그 아래가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지요. 진나라 한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한, 진한, 그리고 마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몽골말로.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하나 특이했던 거는 흉노잖아요. 몽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흉노면은 분명히 그 땅에서 흉노가 번성했던 그 땅에서 몽골이 대제국을 이루고 살았고 영역이 약간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흉노와 몽골은 별개의 나라입니다. 별개의 민족인데 흉노의 강역도를 왜 몽골 그 박물관에 걸어놨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편을 보면은 돌궐, 그러니까 투르크의 강역도가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투르크가 번성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도 듣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책을 많이 읽을수록 깨닫게 된 거는 몽골이라는 나라, 이 유목민들은 그 땅에서 거쳐간 다른 민족의 역사를 자기 나라, 자기 선대의 역사로 인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피는 다르지만 우리는 피가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보진 않잖아요. 뭐 심지어는 말가라고 같이 연합국이라고 해서 발해는 북국, 남국은 신라 하는 남북국 시대라는 말들도 사실은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부정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의 역사가 아니라 땅이 기억하는 역사가 아닐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여기 농경민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너가 몽골의 전통 의상이라든가 생활 민속 코너입니다. 그 마네킹에다가 이렇게 의상들을 입혀놓고 있는데요. 몽골을 이루고 있는 절대 부족은,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족은 그 할흐 몽골족이라고 80% 정도가 할흐 몽골족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저 사람 몽골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할흐 몽골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 간의 의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20몇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의상들을 전시해 놨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만만히 만든 옷이 하나도 없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전시 코너였습니다. 근데 이건 왜 찍었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의상을 입고 모자를 쓴 마네킹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족일까요? 어느 부족일 텐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따 와서 이렇게 그 위에 광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광원이 있게 되면은 그 유물의 손상이 가게 되지요. 그리고 유물의 손상 가는 것도 유물의 손상 가는 거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보는 각도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 빛이 관람객에게는 역광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시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시에 ABC가 없이 전시를 꾸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코너는 몽골의 감격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대몽골 시대, 대몽골 제국에 관한 전시입니다. 가운데 쿠빌라이가 보이고요. 여기는 징기스칸의 영정이 보이죠. 몽골의 강력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전시물을 제가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아마 창이나 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는 갑옷 속에 받쳐 입는 뭐 요즘으로 치면 요즘 경찰들 얘기로 치면 뭐 방검복 이쯤 될 건데 저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이거 하나 입고 싶다. 물론 철로 되어 있는 걸 입는다면 무거워서 못 입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해서 옷을 하나 입어보고 싶다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제 눈에는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웠던 옷입니다. 이거 딱 저한테 제 스타일입니다. 이 옷은. 이거를 가까이 가서 찍으면은 이거 무슨 뭐 라면 땅 같잖아요. 예, 이렇게 쇠로 만든 이와 같은 그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창을 찌르거나 창 정도는 조금 찔리겠네요. 근데 칼을 내리쳤을 때 그걸 막아주는 방검복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갑옷의 문양을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이거는 전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이고요. 그리고 몽골의 생활문화 코너에 가면은 몽골을 대표하는 게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청나라 복속기로 이어지는 전시 코너가 되겠는데요. 청나라 복속기에 몽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청나라 복속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상징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관을 소개할 때 청나라 복속기에 몽골이 어느 만큼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만 청나라 복속기에는 몽골이 예전에 그 대륙을 지배하던 거의 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감격 시대에서부터 찌그러져서 한쪽 구석에서 청나라로부터 굉장히 큰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독립이라는 것이 몽골에 가면은 가장 큰 축제가 나담 축제라고 있거든요. 7월 11일. 그날은 항공권도 못 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숙소도 없어요. 몽골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도 바삐 움직이지만 그거를 보러 온 사람들도 자리가 없어서 잘 못 가는 그런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근데 그 나담 축제가 뭘 기념하는 날이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탄압을 많이 당했으면은 그때로부터 독립한 날, 250년 만에 독립한 그날을 지금 현재 국가의 가장 큰 축제일로 기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청나라 복속기를 지나서 몽골은 바로 독립을 한 이후에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게 됩니다. 몽골이 소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몽골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소련의 위성 국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소련 복속기라고, 소련 복속기는 아니고 소련 간섭기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그러한 역사를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시절 70년을 거쳐서 이제는 몽골이 전시실의 패널로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봐서 1991년 그때부터 대통령도 뽑고 당이 바뀌어가면서 전에는 인민혁명당의 일당 독재였다면은 지금은 두 당, 여기도 거의 양당제예요. 두 당이 서로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내고 정권을 주고받는 뭐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이 팜플렛을 가만히 보시면
팜플렛 한 면을 제가 스캔을 받았는데요. 한글이잖아요. 뭐 한글 팜플렛 많이 있는데 뭐 미국과도 있고 유럽과도 있는데 일본과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몽골에는 그 몽골어로 돼 있는 팜플렛 외에는 다른 나라 팜플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국립박물관 정도가 되니까 이런 팜플렛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글 팜플렛이 있다는 게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복드한이라는 분 내외인데, 이분 내외는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청나라 복속기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 이름이 나올 겁니다. 몽골의 지폐예요. 이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몽골의 지폐는 도안 인물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뭐 당연히 징기스칸이고요. 고액권 500투구르부터 2만 투구르까지는 징기스칸이고, 그리고 저액권 1투구르부터 아마 100투구르까지인가 한 5개 정도의 지폐에는 이분의 이름이 스흐바타르, 아까 말씀드린 1911년 7월 11일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이끈 그 몽골의 독립 영웅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지폐의 도안 인물로 올라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코너는 이제 몽골의 뭐 민주주의와 개혁의 시기, 오늘날의 몽골, 뭐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 곳이 이름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정쟁 희생자 추모관. 정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관이라는 얘기인데요.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혁명을 완수한 몽골은 소련과는 사회주의적 동지의 관계였으나 실제 두 나라 사이는 전혀 평등하지 못했다. 혁명의 혼란으로부터 안정을 찾은 1930년대부터 소련은 몽골을 향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한다. 자주를 말하는 유력 정치인과 지식인을 반혁명 분자로 숙청하고 몽골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승려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환속시키거나 숙청했으며 수많은 사원도 이에 따라 해체하고 불태웠다. 징기스칸은 몽골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기층 민중을 억누르는 가혹한 압제자로 격화됐다. 700년간 이어오던 몽골 문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는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그 글자가 있잖아요. 그 몽골 비치크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자 개혁을 통해 러시아 키릴 문자로 대체됐다. 지금 그래서 키릴 문자를 응용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족과 가문의 성씨까지 없애버렸다. 이 때문에 몽골은 탈공산화 이후 오늘날까지도 성씨 찾기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탄압의 절정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무려 2만 8천여 명을 처형한 반혁명 분자 숙청 사업이었다. 이들 희생자 중에 스탈린에 저항하던 몽골의 전임 수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집이지요. 그의 옛 집을, 주택을 딸이 리모델링하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정쟁 희생자 추모관입니다. 여기에는 정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소련 간섭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료로 전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몽골의 수상과 스탈린의 에피소드입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스탈린이 겐덴이라는 몽골 수상에게 명령을 했대요. 명령이죠, 뭐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라라, 이 사람들 죽여라, 이 사람들 어째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겐덴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름처럼 강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1935년 모스크바 주재 몽골 대사관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모인 성세한 행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겐덴에게 스탈린이 지팡이를 걷어찼대요. 그랬더니 겐덴이 놀랍게도 스탈린의 뺨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빼앗아 가지고 부러뜨려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겐덴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수상에서 물러났고 가택연금 됐고, 그렇게 끝났을까요? 2년 뒤에는 일본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겐덴을 대신해서 이제 숙청을 지휘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탈린의 말을 듣고 몽골의 스탈린이라고 불리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초이발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뭐 스탈린 뺨칠 만큼의 냉혹한 그 독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이제 수상이 그 전임 수상 겐덴은 실제로 스탈린의 뺨을 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수상 초이발사는
그 스탈린 뺨칠 만큼의 몽골의 독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 놀랄만한 에피소드를 간직한 전시관인데, 전시관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전시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몽골 박물관들은 이런 전시관들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가도 큰 전시물들은 없습니다. 가시면은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셔도 좋은데, 여기서 그냥 바깥에 이 집 예쁘잖아요. 집 한번 찍고, 그리고 요 관련 에피소드 기억하시고, 아, 이게 그때 그 박물관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몽골의 역사를 박물관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봤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소련 간섭기라고 하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정쟁 희생자 추모관, 요 두 곳의 박물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